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자유일보 TV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조정래, 소설가 조정래의 역사소설, 대하 역사소설입니다. 아리랑을 집중 해부해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아리랑과 관련해서 지적해 볼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왜곡에 대한 거죠. 예, 그렇죠. 얼마나 이 소설이 엉터리인지 제가 크게 네 가지. 근데 이게 이 소설이 지금 뭐 300만 부 이상 팔린 초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허구가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보는. 그런데 이제 판타지 소설 아닙니까?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제 다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아리랑 소설은 이게 연대기형 역사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래가 쓴 그 태백산맥 또 이 아리랑 이런 소설들이 연대기형 소설인데 연대기형 소설이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그 연도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등장하는 그 무대도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 위 안에다가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등장 인물들의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것이 이제 연대기형 역사 소설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 연대기형 역사 소설이 이제 일본어로 치면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시바 료타로가 있습니다. 뭐 시바 료타로가 쓴 이제 뭐 료마가 간다. 그리고 뭐 또 언덕 위의 구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읽고 대다수 국민들이 읽었던 뭐 저기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소설들이 바로 그런 류의 소설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기형 역사 소설이 아니라 거의 이제 연대 자체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 뭐 과거에 뭐 한 앞뒤 뭐 100년 정도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장소도 뭐 두루뭉실하고 그리고 전혀 이제 실제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가지고 쓰는 그런 역사 소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판타지적인 역사 소설,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홍길동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정이라든지 황석영이 쓰는 이제 장길산이라든지 뭐 벽초 홍명희가 쓴 이제 임꺽정전 뭐 이런 류의 소설들이 그런 소설들입니다. 뭐 최소한 뭐 아더왕 이야기 정도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복잡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서 말씀드릴 이 아리랑은 조정래의 아리랑은 연대기형 역사 소설입니다. 게다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작품수.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제가 지적할 문제점은 실제한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하는 이 아리랑 같은 연대기형의 역사 소설을 쓸 경우 소설가는 관련 사건과 인물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래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외국에서는 그 근대, 그러니까 아주 현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후손들이 본인의 뭐 후손들이 살아남아 있거나 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쓰거든요. 그 사실에 입각하는 거 갖다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정래는 심지어 실제하지 않은 연대기 수준의 사건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왜곡 포장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조작한 거죠. 이제. 토지조사, 소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일선 경찰이 조선 경찰령에 근거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방해한다는 죄목으로 조선 농민을 4,000명이나 즉결 총살했다고 소설에서 썼는데요. 그런데 그런 법령도 그런 사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지적할 말. 4,000명을 즉결 총살을 했다고. 그것이 이제 마치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읽은 독자들은 마치 그런 일이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령도 없었고 그런 사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소설에서 또 묘사되고 있는 장면인데 줄거리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일본 지시마 열도의 비행장 공사장으로 이제 조선인 노무자 4,000명이 일본이 끌고 갔는데 4,000명을 좋아하네. 이 4,000명을 일본군이 방공호에 가두고 집단 학살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뭐 숫자가 뭐 어느 정도라야지 지금 뭐 저희가 그렇죠. 좀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소설의 주 무대인 김제 만경 평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데 오늘날처럼 광활 하고 비옥한 평야지대로 바뀐 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 지주들과 수리조합의 개간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조정래는 이 문제를 쌀을 키우려고 이제 소설의 줄거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소설은 거꾸로 묘사하고 있죠. 원래 이 땅이 아주 농사만 지으면 진짜 소출이 엄청 많이 나는 그런 옥토였는데 일본 동양 척식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서 잘 농사 짓고 살던 우리 농민들의 농지를 전부 빼앗고 그래서 그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북간도로 이렇게 뭐 사할린으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이 소설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그곳이 그 옥토가 아니라 갈대밭이었고 그리고 바닷물이 그 밀고 들어오는 갯논이었고 그리고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수리시설이 전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황무지였는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인 지주들과 일본인 지주들이 설립한 수리조합을 통해서 조선인 농민들을 고용을 해서 이 개간 시설을 만들고 뚜구 방조제를 바닷물이 들어오는 방조제를 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농지를 개간하는 바람에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해서 구름같이 무주진한 장수 지역의 농민들이 들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혹시 그 역사적으로 사실을 보자면은 농민들을 뭐 강제 동원했는지 혹사해서 막 무리해서 일을 시켰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땅이 원래가 옥토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쓴 거죠. 당시에 이제 그 논문이 게재된 논문이 이제 이영훈 교수가 서울대 당시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이 시대정신이라는 이제 사상 잡지에 그 논문을 기고를 했습니다. 시대정신 2007년 여름호입니다. 35호인데 제가 그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왜 들고 나오시죠? 여기에 그 논문이 처음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논문이 나온 뒤에 이제 조정래 작가에게 공개 질의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김제 평야가 어떻게 조성됐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답을 하라. 조사를 해보니까 조정래 작가가 소설에서 언급했던 내용과는 반대더라라고 했는데 조정래 작가는 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6개월 뒤에 동국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회에 가서 학생들이 이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의 모양이네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 김제에는 1500년 전부터 벽골제라는 수리시설이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MBC 방송국에서 그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후 프로그램에서 역시 이제 이영훈 교수의 이 논문을 비판을 했는데 이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조정래 작가와 똑같이 2007년 7월 초에 이게 뉴스후가 방영이 됐는데 그 김제에는 벽골제가 있었고 고대 이래로 이 지역에 논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영훈을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번 편에 제가 그 대구 근처에 있는 옥포 보여드렸죠? 네네네. 옥포가 원래 배가 들어오던 데인데 옥포에 왜 공장이 서 있고 육로가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네.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그러면 1905년 무렵 이 소설이 시작되는 아리랑이 시작될 무렵에 1905년 무렵에 전라북도 김제 그리고 그 김제 평야는 어떠했을까? 그렇죠. 어떠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1905년 무렵에 김제 평야가 5년이면 이제 이 아리랑 소설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이 책 내용에서. 예, 책 내용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때 김제 평야가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서양으로 생각하면은 뭐 사진이고 뭐고 다 남아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뻥을 치더라도 뻥을 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보죠. 그러니까 1905년 무렵에 김제 평야가 어떠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하나 이거 나중에 이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말입니다.
1905년이 아니라 그 12년 지난 1917년.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조선을 이제 식민 지배한 지 이제 7년째 되는 해죠. 1917년께 아리랑의 주 무대인 김제군 죽산면 일대의 지도입니다. 예. 동진강이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거 넣어 주십시오. 네, 그 무대가 동진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이제 이 지도는 1917년 일본 육군 육지 측량부가 제작한 5만 분의 1 지도입니다. 아주 정밀한 지도죠. 예, 여기서 보면 여기 나중에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는 소설 주인공 지상출, 송수익, 신세호 등이 거주한 산 외리와 내촌 일대입니다. 그리고 마을 남쪽으로 흐르는 이 내가 뭐냐면 원평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B가 보이죠? 이 지도의 B는 김제의 유명한 벽골제의 그 조정래 작가가 언급한 벽골제 유적입니다. 유적. 이게 벽골제입니다. 이 지도에서 이제 길이를 재보니까 벽골제를 갖다가 일본 동해안척 주식회사가 와서 그러면 그걸 메꾼 거예요? 여기 지도에 보니까 없네. 그러니까 유적이 여기 있는데 이게 왜 유적만 있어? 물이 때문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잔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네? 지도상을 보면 이 벽골제 유적의 길이는 2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 1905년에 그러면 벽골제가 여기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한 좀 단서가 15세기 초에 조선에서 발간한 그 지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김제군 편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세종 15세기에 만들어진 그 세종실록 지리지, 세종대왕 시절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 김제군 편을 보면 벽골제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라 흘해왕 21년에 비로소 뚝을 쌓았는데 길이가 1,800보이다. 그리고 본조는 이제 조선왕조입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태종 15년 3대 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태종 15년에 다시 쌓았으나 이익은 적고 배단이 많았으므로 그러니까 뭐 적은 적고 배단이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곧 허물어뜨렸다라고 써 있어요. 거짓말이겠지. 그러니까 이후 조선왕조 500년 내내 벽골제는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실록 지리지보다는 저기 조정래 씨의 말을 믿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500년 내내 벽골제는 허물어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유적이 바로 이 1917년에 나온 이 벽골제 유적입니다. 아니요, 일본 애들이 와서 허물었겠지. 아닙니다. 이게 이미 그 세종실록 지리지를 일본 놈들이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쓴 거든지. 그건 그렇게 왜곡 못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신라 흘해왕 21년에 비로소 뚝을 쌓았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몇천 년 지나니까 그렇죠. 이게 뭐 유명무실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천년 조선에 들어와서 태종 15년에 다시 쌓았으나 500년 전에 이익은 적고 배단이 많아서 곧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태종조 이후에는 이 벽골제는 계속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허물어진 상태의 유적이 바로 이 1917년 지도에 나오는 이 B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지도에서 보면 벽골제의 동쪽과 서쪽 이렇게 벽골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동쪽과 서쪽에 또 넓은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을 이쁘게 보여드릴 테니까. 넓은 평야가 있는데 이로써 벽골제 기능이 원래 뭐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벽골제는 바닷물의 침입을 막는 방조제였어요. 물이 일로 흘러서 쌓이게 해서. 동진강으로 바닷물이 역류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소금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벽골제를 흔히 우리가 큰 저수지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가 아니라 넓은 평야를 막아서 어떻게 저수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수지는 뭐냐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 계곡 같은데 뚝을 쌓아서 물을 가두는 것이 저수지거든요. 그게 저수지예요. 평야에서는 물이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평야에서는 뭐 가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물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올 물이 없었던 지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벽골제의 기능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벽골제는 저수지가 아니라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제 방조제 역할을 하는 방조제였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도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벽골제 북단에 요 북단에 포교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단에 초승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포교리와 초승리가 자연 상태의 이 평야지대에서 구릉 지역입니다. 이렇게 좀 높은 산간 그렇죠. 많이 높지는 않지만 야산 지역입니다. 이 두 구릉 야산 지역을 연결하는 방죽을 세워서 동쪽에 이 벽골제 동쪽의 넓은 평야를 바닷물 침입으로부터 보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뚝뚝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게. 네네. 이것이 AD 331년 신라 흘혜왕 이 세운 벽골제의 본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서쪽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그러면 지금 방죽으로 보호하지 않은 서쪽은 어떻게 서쪽 평야는 어떤 상태였는가? 염전으로 쓸 수 있겠죠. 바닷물의 침입이 일상적인 갯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영종대교 우리 영종도 인천공항을 갈 때 영종대교를 지날 때 보면 그 영종도에 그 갯벌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예, 그런 상태의 어떤 갯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1917년 지도인데 1895년의 지도와 1917년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요 1895년과 1895년에는 없던 방조제가 1917년에 이게 많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누가 했겠습니까? 위쪽으로. 아무튼 뭐 노동력이야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을 동원해. 예. 어쨌든 몰라도 주체는 일본의 수리조합이죠. 일본 놈들이 여기다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항무지를 개간해서 그렇죠. 쌀을 수탈한 건 사실인데. 네네. 그렇죠. 이걸 바꾼 건 일본인들이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지. 네네. 원래 옥토를 갖다가 뺏은 게 아니라 한국인들을 갖다가 수탈하고 괴롭혀서 이 땅을 힘든 땅을 갖다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무렵에 일제가 들어오면서 1905년 이후에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본인 지주들이 대규모 또 간척 사업을 벌여요. 그렇죠. 간척 사업을 벌여서 농지를 만들었어요. 이 이제 대규모 간척 사업을 벌여서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그 대창제라는 그 또 제방이 있어요. 그 대창제가 끝나는 지점부터 진복면 끝까지 활처럼 굽은 해안선을 약 10km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대한 간척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간척으로 넓어진 육지 폭이 평균 2km에서 3km 정도로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토 중에서 가장 지평선이 보이는 지역이 김제군 이제 광활면인데요. 뭐 면 이름이 광활하다고 해서 광활면인 것 같아요. 그 광활면이 이때 생긴 겁니다. 이 일제 간척 사업으로 그때 그 김제군 광활제가 있어요. 그 간척 사업으로 이 광활면이 지평선이 보이는 이 광활면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일본인 지주들은 바닷가 갯벌을 대상으로 간척 사업을 하고 곳곳에 바닷물 침입을 막는 수리시설을 건설을 했어요. 그러면 갯논이 과연 어떤 상태의 농사 환경인지 조정래 작가가 직접 아리랑 1권 154쪽에 쓰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갯논이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소설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리랑 1권 154쪽을 보면 바닷물의 염기를 피할 수 없는 갯논은 소출이 평답, 보통 이제 논의 절반에 불과하며 그것도 하늘이 까타를 부리지 않고 너그럽게 넘어갔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렇다. 그리고 가뭄을 제일 먼저 타고 그리고 홍수에 제일 먼저 내려앉는 것이 갯논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소설 조정래 작가는 이제 만경강 하구에 저습지를 두고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런데 그 갯논이 사실은 소설의 주무대인 죽산면 일대에 무진장 펼쳐 있었어요. 근데 그 죽산면 일대를 아리랑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리랑이 보면 뭐냐면 그것이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옥토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황무지였다는 거죠. 갯논이었고 황무지였다는 거죠. 갈대밭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옥답으로 만들기 위한 방조제 공사가 190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식민지 시대 내내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공사에 인부로 김제 농민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그 긴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김제군의 역사를 향토 지리를 향토 역사를 쓰려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그 대규모 이 토목 공사를 하려면은 거의 김제군의 모든 집에 농민들이 남자들이 다 동원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 일당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일당으로 뭐 먹고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큰 역사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주된 큰 역사를 하나도 쓰지도 않은 거예요. 쓰지도 않고 지금 이제 소설가는 뭐라고 쓰냐 하와이에 뭐 인부로 팔려간 사람과 경부선 공사판에 끌려간 그 역부들은 언급하면서 정작 소설 주 무대에서 벌어진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공사하느라고 힘들게 그 강제 노동을 당했던 혹시 돈 안 줬다면 그럴 일 없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더 쉬웠을 텐데 네. 근데 왜 갑자기 하와이 얘기는 또 나오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리랑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면 이 지역에 이제 외리, 죽사면 외리에서 출발한 세 사람이 군산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기 그 지명이 이랬습니다. 징계맹갱 외의 밑들. 이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김제 만경평야입니다. 여기에 비옥함과 광활함에 대해서 찬사로 막 시작이 됩니다. 세 사람이 이제 군산 가는 길에 같이 가면서 이제 뭐 이 땅이 뭐 엄청 이렇게 넓고 좋으니까 뭐 그런 것을 언급하는 찬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1904년 그 무렵에 그 지평선까지는 광활한 갯벌과 소금기로 풀이 죽은 갯논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이죠. 그렇죠? 그렇게 왜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제 내륙부,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이 지역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내륙부 평야에 대한 왜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륙부의 논들은 저수지를 이제 관계 수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약간 산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일제가 만든 지도에 따르면 이 1917년까지의 이 지역의 내륙 저수지는 전부 준설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수지 밑바닥을 파지 않았으니까 이게 저수지가 오래되면은 자꾸 뭐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냥 저수지가 막혀버려요. 채워져 버리는 거죠. 이제 뭐 수채 구멍, 하수구 구멍을 계속 파내지 않으면은 막혀버리는 것처럼 채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에 따르면은 17년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지도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만들거든요. 6.25 때도 전쟁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일본 지도를 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그 무슨 전투입니까? 우리 장진호 전투. 장진호가 장진호라고 안 하죠. 6.25 때도 한국 지도가 없어서 한국말 지도가 없어서 일본 지도를 미군들이 갖다 썼거든요. 맞아요. 장진호 전투를 우리는 장진호라고 하지만 거기는 초신 전투라고 해요. 그다음에 미국의 가장 그 뛰어난 그 이지스함 중에서 그 초신을 잊지 말자. 장진호 전투를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배 이름을 갖다 초신으로 짓습니다. USS 초신이에요. 근데 그 USS 초신이 장진호인지를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좀 슬픈 역사죠. 슬픈 현실이네. 그래서 지금 1900년 당시에 그 이제 이 소설의 무대가 됐던 여기 무대 당시에 김제 만경 일대에 분포한 저수지는 대부분 토사로 막혀서 언답과 언전으로 바뀌어 있거나 안 그러면 갈대밭으로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는 당시 대한제국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바로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렇죠. 대한제국이란 국가는 그 저수지를 준설할 생각은 않고 그것도 왕실 땅이라고 세를 받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죠. 근데 돈도 없었죠. 그러니까 19세기에 김제 만경 평야는 수리 시설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땅하고 사람만 있으면은 동물 개한테도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실 조선 말에는 그렇게 세금을 뜯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공공 기능이 취약해지면서 그나마 있던 것도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비가 와도 큰 한발, 비가 오지 않아도 큰 가뭄이 들고, 그리고 조금만 비가 내려도 큰 홍수인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이 딱 이렇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딱 이렇습니다. 땅이 다 있어요. 예. 있는데 이상하게 농사를 못 짓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왕조의 공공 기능이 다 취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공권력도 그렇고 다 취약해져 버리니까 이런 그 사회기관 시설들이 다 그러니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곳곳에 버려진 땅이 질비했고 그리고 갈대가 무성하게 숲을 이루었고 밤이면 늑대 울음 소리가 황량한 그런 늑대 울음 소리가 들리는 그런 들판이었던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조정래 작가는 이 들판을 아주 옥토로 가득 찬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저기 저 토암산에 있는 저 석굴암도 조선 말 때 아주 잘 꾸며져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조정래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빼앗고 겁탈하고 죽이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랑이라는 소설은 20세기 김제 역사의 본류에서 완전히 비켜나가 있어요. 이 지역의 진짜 역사와는 무방하게 그냥 바깥 지역을 맴돌았고 본인의 주관적인 그 어떤 생각을 그야말로 홍길동전이나 안 그러면 임꺽정전처럼 이제 이렇게 그냥 쓴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마치 역사인 것처럼 이제 이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여기에 지금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토암산하고 네. 불국사하고 수학여행 매일 가는 불국사하고 석굴암 발견 당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숙류 업불 정책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우리나라 전 국토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본 놈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 조정래 작가가 완전히 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꾸 일본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지금 노벨상을 26번이나 지금 타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여러 차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바리오 따로가 예를 들어서 그 료마가 간다만 해도 그게 더 오래됐죠. 훨씬 오래됐죠. 1860년 무렵, 그러니까 그 60년 무렵 메이지 시대의 그를 현장으로 하잖아요. 근데 시바리오 따로가 이제 료마가 간다를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그게 한 1960년대 무렵입니다. 전후 일본인들이 이제 패전으로 이제 자존심이 꺾이고 이제 실망해 있을 때 일본인들의 어떤 그 길을 되살리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 된 건데 그 작품을 쓰려고 말입니다. 정말 트럭 한 대 몇 트럭 분량의 자료를 다 보고 그리고 현장을 다 찾아가서 가령 료마가 어디 가서 뭐 습격을 당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결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집들을 과거의 집들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지적도도 떼보고 또 주변에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의 당사자들의 후손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이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저번 편의 사진에다가 이렇게 수풀에서 이렇게 현장 답사를 하는 사진을 한 장 끼워 넣었죠. 맞습니다. 일본인은 만화를 그려도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전경을 그리더라도 작가들이 직접 이 현장에 와서 서울 시내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고질라 그 공룡 영화 만들 때도 상당히 신경을 써요. 이렇게 엉터리로 소설 쓰면은 안 되겠습니다. 아니요, 심영래 씨가 만든 그 용가리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용가리 수준이요. 용가리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예, 자유일보 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자유일보 TV는 조정래의 또 태백산맥과 관련해서도 계속 방송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특히나 요 자료 사진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더 추적을 해서 옛날 게 찾아내면은 제가 좀 더 추가를 해서 여러분 이해를 더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